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만으로 1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입장차가 큰 데다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의대 개강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2025 학년도에 이어서 2026 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보는 한편 지역 의료 현실을 다시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대한의료정책학교 최한나 교장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의료원 설립시민운동본부 원용철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엔 사직전공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의료 소비자 단체인 병원 다니는 사람들 김찬규 대표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 충남 지역본부 신문수 본부장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이번 토론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도 패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안 업무로 인해 방송 출연이 어렵다고 했고 교육부는 복지부가 주로 하는 업무여서 토론할 거리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 바로 복지부동, 면피성 행정 아닐까요? 그럼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입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포의 6시간 동안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건 의료계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밤새워가며 살렸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희미해졌고 충남의 두 곳뿐인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당국대병원. 전문의들이 대거 사의를 밝혀 한때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포함해 충남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두 곳 모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안 받아준다든가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그게 문제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귀를 열고 허울로만 내세웠던 경청을 실천하십시오. 이미 학생들은 봄을 잃었지만 1년의 결의 속에 흔들림은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2차 병원,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원장까지 응급실로 내려와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들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그냥 밤 새도록 지금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병원을 찾아주고 있어서 의료진이 상당히 피곤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계속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의료 체계가 취약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더 크게 전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문수 본부장님, 현재 지역 대학병을 비롯해서 의료계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으로 시작이 됐는데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들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을 작년에 이제 한 병원을 예를 들면 120여 명이 사직을 했는데 올해 복귀한 전공의는 없으시고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PA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고 요즘 응급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든데 응급실 진료가 거의 30에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는 아파도 이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고 진료가 안 될 거라는 예상 때문이죠. 반면에 사실 의사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 보통 예전에 3억, 2억 하던 것들이 지금은 초임이 보통 4억 5천이다 하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병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바로바로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의사들이 빈 자리를 채우다 보니 PA 간호사들이 병동을 비우고 떠나간 자리에 다시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직종의 병원 직원들도 인력 부족으로, 그리고 또한 병원 자체적으로는 줄어든 그 손실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고 1년 넘게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은 빠르게 해결돼야 되는데 병원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 인력들이나 현장을 떠나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이제 의사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네네. 또 그 빠져나간 자리를 다른 의료 인력들이 채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로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분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창규 대표님, 네, 전공의 사직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 마음속에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지금 어떤 상태고 돌아올 여지는 없는 건지 우리 대표님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질문하신 부분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정부가 전공의들이 다른 노동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사직서 수리가 늦게 됐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뿐이지, 사실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은 지금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제도 근무를 하고 왔고, 제 동료들도 아직도 똑같이 환자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자주 피우거든요. 다만 이전과 같은 노동 환경과 이전과 같은 근무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환자 곁을 지키냐는 것이 저희한테는 조금은 우문처럼 좀 느껴져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로서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뿐이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들 돌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는 의사가 맞고요. 의사로서 환자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서도 약 60%의 사직 전공의들이 이미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서 취직을 한 상태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당장 눈앞에서 환자한테 처방을 하거나 주사나 수술을 하지 않을 뿐이지,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동료들과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든 결국 다 환자를 위해서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 전공의 수련 과정 거치는 게 전문의를 따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의를 따는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뭐 안 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전문의라는 게 이제 당연시되고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아니면 꼭 의사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시민사회의 좀 오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바뀐 의료 정책에서 우리가 그만한 시간과 우리의 젊음을 갈아 넣는 게 충분히 가치 있느냐는 질문은 모든 젊은이한테 똑같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던졌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굉장히 사명감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말로 환자 보는 게 즐겁고 재밌어서 응급실을 찾아갔는데요. 그런 저조차도 이러한 수련 제도에 계속 몸을 담고 있는 게 의미 없다고 느꼈다고 하면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사명감 있는 의사라는 허들이 저는 좀 지나치게 높지 않나. 그리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본다고 하면 저도 의료인이기 이전에 2030 청년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똑같은 2030 청년들한테 강요되고 있는 이 사회에 강압적인 형태가, 노동을 강요하는 착취의 형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수련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건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지, 전공의들만의 어떤 특별히 그 전공의 집단이 어떤 개인의 특별한 특성이 뭐 조금 더 개인적인다거나 조금 더 뭐 MZ 세대스럽다거나 그렇진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한나 선생님께서는 대한의료정책학교장, 네.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학교장을 네. 하셨는데, 방금 우리 김창규 대표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선배 의사로서 더 아프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현장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의정 갈등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돼서 한 1년 가까이 좀 진행되고 있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난 3월 정도가 이번에 진짜 문제가 좀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을 하다가 작년 이 사태에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겠다. 더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겠다 해서 사실 병원을 사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협을 나와서 지금 우리 학생들 전공의들에 대한 정책 교육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해서 지금 학교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현장은 뭐 대란이 오냐가 아니라 지금 아마 최근에 병원을 안 가보셔서 그럴 거예요. 뭐 병원에 계셔서 알지만 이미 초토화가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고 그걸 지금 PA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 계실 우리 병원은 의사 혼자 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직종이 같이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지가 제가 너무 지금 안타깝고 그 월급이 올랐다는데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사실 필수의료란 말을 안 씁니다. 기피의료입니다. 기피의료. 뭐 수가로도 보상이 안 되지만 사법적 위험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걸 개인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게 기피 의료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얼마를 줘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여기 좀 일반이거든요. 여긴 지금 월급이 지금 300, 400, 뭐 2, 300까지 막 이래가지고 월급이 막 이력서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의한테 진료받는 것도 싫어해서 전문의 찾아다니는 국민들이 지금 전문의를 다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하던 사람도 그 진료를 포기해서 간호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거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은 과거에 전문의들의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대로 갈지 그렇다면은 우리 환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당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의료 어떤 체계가 더 취약한 지역에서 있는 환자들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용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김창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모두가 전문의여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너무 우리 사회가 다 전문의만을 요구하고 또 당연하시. 아까 전문의가 아니면 의사가 아니냐. 의사 맞잖아요. 그래서 일반의도 있고 또 꼭 전문의를 따야만이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수련을 받아도 그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제도나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적극 공감되고요. 그러나 이제 의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한나 선생님이 기피의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과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전문의만 찾아간다? 그거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랬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 찾아서 가는 건 아니거든.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대전의 사람이 빅5 병원으로 가는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의정 사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도 상급 종합병원 가야 진료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그 환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한번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로 오라고 하고 거기로 가요. 오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똑같은 진료비 내고 여기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갈 환자가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부분 중진료 중간급 병원, 종합병원들이 사실은 고사 위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 사태 이후에 대전만 해도 모 병원이 아주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다가
지금은 아주 환자로 가득 채워지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에서 동네 병원, 중간 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어느 정도 이거는 예측하지 않은 상황인데 좀 환자가 분산되고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후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전에 많은 상급 종합병원 뭐 하면 이제 뭐 대학병원들이잖아요. 여기 의사들도 지금 많이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의사로서 나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러니까 나 의사 그만둘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수도권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학병원조차도 뭐 알기로는 무슨 과 같은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기피의료라고 했는데 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장 수술은 불가능할 거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냐? 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라고 하는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좀 네, 말씀을 네. 좀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반론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환자가 선택한 겁니다. 환자가 대학병원 갔는데 또 오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이미 제도적으로 그 3차 병원에 안 와도 되는데 오는 환자들을 민간병원으로 보낼 때 그 수당까지 주면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네 병원, 2차 병원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암을 진단을 받았다든지 수술을 하셔야 된다든지, 목사님은 뭐 당연히 대전에 있는 병원 가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자식들이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빅5 병원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가 워낙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병원 가나 서울 병원 가나 진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온 진료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환자들이 같은 값이면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겠다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다.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 지역의 명의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이건 우리 앞으로 같이 노력할 일이고, 그리고 모두가 전문의, 물론 그렇죠. 그러고 일반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로 수련의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억지로 내쫓아가면서 간호사하고 우리 일단 돌려봐. 그래서 지금 다 적응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거기 교수님들이 있는 동안은 치료가 되겠지만 그분들 은퇴하고 나면은 그 어려운 진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2차 병원, 동네 병원으로 이제 환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걸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꼴이고, 결국 우리 의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저는 산부인과 분만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어려운 트레이닝 했지만 나 이런 환경에서 분만 못하겠어. 이런 의사들을 어떻게 분만 현장으로 오게 할지, 그것에 대한 먼저 논의가 돼야지 의료 정책이 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예, 그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저 김창규 대표님께서 먼저. 예. 조금만 부연하고 싶은데요. 반론이기보다는 우리 시민사회랑 의료계가 공통된 아젠다를 사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숲을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의료라는 아젠다 안에서 서로가 해결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여기서 이야기가 건설적으로 진행되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험 가입자들이 원하는 의료가 뭔지를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 의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사회자분 빅10이 뭔지 아시나요? 빅10이요? 네. 의료계에서 이제 큰 병원을 빅5라고 하는데, 영어 학원의 유명한 영어 학원을 대치동에서 빅10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대치동 학원이 1,700개가 있지만 국민들은 나는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투자할 거면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더 좋은 곳에서, 소위 더 유명한 곳에서 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열망이 있고, 그것도 건강에 대한 욕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역 시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고 싶고 똑같이 더 최고의 의료를 누리고 싶은 그 본능적인 의료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지 않고 그거를 배제한 채 정책적인 것만으로 해결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의료인데 그 지속 가능한 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지금의 똑같은 의료를 똑같이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걸 원한다는 거를 이해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의료계에서 내는 대안들이 전제 조건이 지금 의료가 지속 가능하고 지금의 형태, 육각형 의료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한다는 게 충분히 와닿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오늘 건설적인 얘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짧게 부분은 말씀해 일부는 주시죠. 이제 그 문제의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요. 근데 이제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우리 김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로 든 사교육을 이야기합시다.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갔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니드에 안 맞으니까 틀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의료 시장이 다 민간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해서 모두가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그래 다 서울로 그냥 모이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그 하는 뜻이 거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꾸로 야 이게 공적인 의료가 지금 무너졌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서 목표는 같잖아요.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시장에 맡길 거냐 아니면 지금은 시장에 의해서 굴러가지만 일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그것을 좀 풍성하게 해서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드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잠시만요.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맞는 아니, 말씀이셔서.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이제 좀 거시적인 얘기를 서로 철학이 반영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많은 숙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좀 미시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서 좀 집중을 했으면 다음에, 좋겠습니다. 말씀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촉발된 것이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하면서 벌거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5학년도에는 늘어난 정원의 인원들이 의대에 입학해서 다음 달이면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까지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거든요. 근데 물론 안 정해질 수도 있지만 2,000명 증원 인원을 그냥 그대로 2026년도에도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다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제가 싶어요.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 죄송하지만 발언 못 하셔가지고 신문도 최근에 언론에 보면 2월달 안으로 그거를 좀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국회의장과 우리 의협 새로운 집행부하고 만남도 있었는데 그런 뭐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국회 공론화 위원회를 거치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이 그 입장차가 빠르게 정리될 거라는 거가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많이 이제 의료 수요가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한 18년 동안 사실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늘지 않았다는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 병원에 30년 넘게 다니는데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입사하고 그럴 때는 PA라는 직종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부족한 인력 문제를 이런 보조 인력들이 PA 간호사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만 명 넘게 상당수 있다는 부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의대 증원 문제를 얘기 나올 때 400명 증원을 했다가 그때 국가적인 재앙으로 코로나 시기로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현 정부에서 작년에 2,000명이라는 증원 계획이 발표되고 정말 혼란의 상황이 됐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저도 얘기해서 딱 얘기하긴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소속이기도 하고 보건노조에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월달 안으로 정말 빠르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려가 많이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2025년도 안을 이제 그대로 좀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2,000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입학을 규모가 결정이 됐을 때 1,500명 정도가 됐는데 저희 입장은 1,000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 얘기 그러니까 정원이 않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정원이 안 늘었대서 의사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학령 인구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활동하는 의사들이 또 의사들도 똑같이 나이 먹으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피해 문제가 의사 머릿수가 부족해서 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한 게 흉부외과에서 시작했거든요. 또 역시 그 깊이가 아무도 그 저수가에 그 힘든 걸 하면서 뻑하면 잡혀가는 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기 시작한 거 그게 다른 과까지 다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거 지금 1,500명 늘렸다고 해서 그 아까 말한 그 대치동 학원들 뭐 6천만 원짜리 기숙학원까지 나오면서 멀쩡히 다니던 이공계 카이스트까지 다 관두고 지금 의사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렇게 의사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 부모들이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뻑하면 잡혀갈 수 있고 돈은 정말 뭐 기도사건 그 어려운 거 하고도 4만 원 받고 이런 의사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비급여로 일단 빨리 돈 벌려고 그런 마음 자기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수 눌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를 문재인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고 지금 뭐 이번 주에 속보로 각 대학별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추계위원회에서 안 되면 각 대학별로 총장들의 자율에 맡긴다는데 각 대학은요. 의대생 오는 것만큼 학교 그 커트라인이나 등록금 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도 전체 나라로 봤을 때 의사 인력보다도 우리가 이공계 나라를 정말 미래를 끌고 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다 취약한데 지금부터 1등부터 3,000명까지 의대 가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4,000명, 5,000명까지 다 늦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이 정책은 문제가 없고 의사들이 왜 반항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없어 계속 갈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게 참 저로서는 막막하게 맥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만 늘린다고 잠시만요.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가 문제를 어떻게 가는 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뭐 1,000명, 1,500명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연히 원점이어야 되고 입장이신 원래 거죠. 정원조차도 지금 수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어느 국민이 대충 가리킨 의사한테 자기 목숨 맡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병원 갔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볼 때는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원영철 대표님 말씀 듣고 김창규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그 의사 정원 문제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정책인 거는 전 국민이 다 동의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강론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2,000명에 그냥 묶여 있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사를 늘릴 건지에 대한 강론 없이 낙수 효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의식은 또 있어요. 지역 의사, 필수 의료. 그쪽에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건 없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는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그게 어떤 게 맞느냐. 현장에서는 아니 의사가 부족한데 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많은 부분도 있어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차고 넘칩니다. 뭐 서울의 어떤 거리를 갔더니 뭐 한 집 건너가 아니라 모두가 다 피부과 성형외과더라고요. 이런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속에서 어떤 의사가 부족한지 보고 그 의사를 어떻게 늘릴 건지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은 빼놓고 충분하다. 적다만 이야기한다라면 그거는 어떤 주장도 시민사회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를 늘리되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사를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 맞다 그러다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그렇게 해서 의사를 늘려야만이 제대로 부족한 부분의 의사가 채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대책 없이 쭉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의대 교육의 파행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원만 늘렸거든요. 그러면 그랬으니까 그럼 하지 말자. 이것도 너무 무책임하다. 어떻게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것도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당장 2,000명이 늘어났으니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어떤 추계를 가지고 의사 정원을 늘릴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국민들이 그래 이게 맞지. 그런데 무작정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근데 현장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필수 의료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 왜 부족하냐?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거냐? 아니면 거기에 깊은 까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냐를 두고 이제 논쟁을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김창규 대표님.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부연하고 싶은데요. 지역의사제 하고 공공의대 하고 그리고 지금 증원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의료의 질 떨어져도 일단 진행하고 그럼 좋죠. 되면 좋죠.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대 증원, 의사 수 증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각종 지원금 그리고 공공의대, 국방의대 이거 지속 가능성 있습니까? 지속 가능성 있다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 GDP 대비 20%까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도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치동 얘기가 한 다음에 그러니까 대치동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요. 지금이 9.7%인데 약 12%를 임계점으로 보통 보시더라고요. 12에서 15%가 되시면 그 순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간 자본을 들여오는 거죠. 그게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나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말하는 이 꿈 같은 청사진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이상적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의료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시민사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의사들 국민이고 시민사회 일원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냥 정보 격차가 많은 의료라는 분야에서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고 국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해석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희도 똑같이 시민사회 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의료가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지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제가 좋다고 조금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그 인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아까 아까 이제 깊이 김창규 대표께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네. 것이냐, 2천 이렇게 정원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의료라는 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에 뭐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필수 의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대안들 중에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지역의 공공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그 학생들을 선발할 때 장학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해왔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지역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기피 의료는 사실 필수 의료와 마찬가지로 전 공감을 하는 게 실제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수 의료과의 수가 보장이라든가 정책을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정책이 부재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예전에 의료 취약 지역에 도서 산간벽지에 그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무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도 3년이고 현재 현역 복무 기간 18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3년을 군대 가서 그걸 복무를 하느니 차라리 현역을 가겠다 하는, 그래서 그 공백의 문제도 저는 꼭 거론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의료를 한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그러면 돈을 써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건보 재정으로 하냐 세금으로 하냐는 건데 둘 다 안 하고 민간인인 의사들과 민간 의료기관을 쥐어짜서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지역 장학생 장학금 준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인 생각.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딴 데도 다 일단 받죠.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 하죠. 그 뭐 끝나면 바로 이제 수도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개인한테 왜 수도권으로 오냐? 환자가 거기 있고 자기 자식도 거기서 공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오는 거니까 지역의 의사를 붙들어 놓으려면 일단 의사만 붙들어 놔서 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얼마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살리시고 지역의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야 의사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없이 의대만 어떻게 짓고 뭐 그리고 아까 그 공공에서 저기 우리 원 목사님 공공 대전의료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병상 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탑. 거기다가 행위별 수가하는 의사들 중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의사 숫자마저 지금 행위별 수가하지 않는 나라만큼 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내는 부담, 아까 의료비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당 병상 수하고 지금 저기 인구당 의사 수인데 병상 수는 탁월하게 탑인데 의사 수가 좀 올리겠다고 하면서 의료비를 어떻게 낮추냐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앞뒤 말이 안 되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전에 의료원 지실 거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전이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8이고 병상 수가 15.7이면 전국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추가로 의료원을 지실 거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병원 몇 개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전 시민들이 의료비 부담 안 났으니까 민간 병원, 민간 의사 늘어나는 거 냅두고 공공병원 또 짓고 거기 또 하고 그 사람들도 그러면 병원을 돌려야 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급여만 갖고 안 되니까 또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료 파탄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으로만 의존해왔고 공공은 돈을 안 쓴 상태에서 이제 와서 공공성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공공에 돈을 올리고 그럼 민간을 줄여가면서 하지 않으면 토탈 비용은 훨씬 더 늘 거다. 그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정부가 돈을 안 쓴다는 건 동의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재정 지출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간 의료기관이 이미 경쟁이 치열해서 문 닫는 병원도 있습니다. 부산의 침례병원도 문 닫았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도 공공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라도 뭐 공공병원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거고 신축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누구야 김창길 선생님이 이야기한 GDP 대비 우리나라 그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OECD 평균보다도 많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숨겨진 게 있죠. 우리나라 사보험 되게 많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여기에 지출되는 것들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이 지속 가능하냐?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시장 논리가 지속 가능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공공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일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취약한 공공 이 영역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어떤 통계를 보니까 파급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다고 이렇게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의료 외국에서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보장성의 문제잖아요. 그럼 보장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 부분이 같이 논의돼서 그럴 때만이 민간 공공이 함께
보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아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잠시만요. 지금 말씀이 이제 아까 의대 정원 확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늘린 것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의사제까지 얘기가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한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 그래요. 이번에는 의료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기피 진료과에 대해서 수가 인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의료계는 계속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에 관련해서 제가 먼저 이제 아울러서 이게 수가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길지 않게 각 패널당 길지 않게 한 말씀씩 하면 아마 토론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우리가 북한보다도 가난할 때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저수가를 다 알면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의 그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이 수가는 원래 그 원가 밑으로 그냥 뭐 60%에서 뭐 70% 해놓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돈 벌어 해온 겁니다. 정부가. 그러놓고 이제 와서 수가는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를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니네 비급여 하느라고 이거 더하네? 얘도 때려잡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공공성 있게 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어려운 민간병원 충분하게 그 가치를 치고 정부가 다 사서 정부 돈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건지 지금은 의사들 다 부모 등골 빼서 그 제일 비쌉니다. 학비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 은행빚 내가지고 개업하고 또 직원들 월급 인상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물가는 그거 다 내면서도 거기에 요번에 0.5% 올랐어요. 우리 수가. 그렇게 올려주면서 비급여 하는 거를 아주 악마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공공성 있게 가시겠으면은 지금도 그냥 허울뿐인 의료보험 하지 말고 그냥 다 100% 그러면 정부가 하든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도 그냥 월급 받고 뭐 학비도 그러면 지금은 뭐 그 필요한 의사들 충분히 대주고 뭐 병원 짓는 것도 병원에서 하고 그냥 의사도 월급 받고 일하면 됩니다.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기피 의료냐? 수가는 요번에 나왔지만 45,000원짜리 기도삭간하면서 잘못되면 5억, 6억, 어떤 경우 분만 같은 경우는 10억도 물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억지로 정해놓은 강제적인 수가로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가 안 좋아 생기는 문제는 정부가 해결을 해야죠. 그거는 민간이 개인적으로 뭐 감옥에 잡혀가라고 하니까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얘기가 아니라 크게 봐서 공공성 좋습니다. 좀 그러면 목사님 노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민간병원 다 삽시다. 뭐 얼마가 들이든 간에 사서 의사들 월급 정해서 주세요. 그게 일할만 하면은 의사들이 하겠죠. 그거 안 하겠으면 못 하겠죠. 그렇게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민간에서 어쨌든 자기 노력으로 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런 부당한 것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인 걸 만드시라. 이거는 수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신문장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출발점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1970년대 말에 시작을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소득층,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을 해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출발점은 저수가 정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 왔고 그 수가를 비급여를 줄여가면서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으로 계속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수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사실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의 상황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몇 가지 필수적으로 지금 이제 수가를 어떻게 좀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성질환에 대한 추이를 보고 그리고 지역별이나 전문 과목의 필요 인력을 추산하고 예전에 우리 의료 전달 체계 1, 2, 3차 병원들을 해갖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이제 전문의쌤이나 일반이 아니면
전공의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수가를 정하냐 이런 거 할 땐 사실 뭐 과잉 진료나 중복 검사 우리가 병원을 옮기게 되면 새로 검사를 하거나 앞에서 다른 병원 했던 거 의료 기록 가져가 가도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다시 검사하는 일들이 많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줄여야 되고 또 서로 의료기관들이 그런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협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재원을 만들어가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담배세나 주류세에 건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뭐 현 정부에서는 뭐 부자 감세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최상위층이 좀 건보 그 보험료를 좀 더 낼 수 있는 뭐 재산이 얼마인데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얼마를 내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왕왕 듣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을 출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가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신중하게 이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방안들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저수가에 대한 그 공감대는 국민들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가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항상 두 마리 토끼잖아요. 수가를 인상하면 재정이 빵꾸나니까 그 건부 재정을 더 이제 확충해야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어떤 진보 그 정당에서 선거 때 그런 표가 기억나는데요. 10,000원 더 내고 무상의료 뭐 이런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거는 보장성을 높이고 하려면 본인 부담금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적정하게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지부장님, 본부장님께서 내오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강세를 좀 신설해서 세금이 좀 국가 재정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좀 보험료 이 체계를 좀 뭐 초부자들을 더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더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강론이니까 좀 찾아보고 원칙 2개 수가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 재정 부담이 더 되니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국가도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재정을 투여해서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고 싶고 공공의료, 공공병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공복리를 충족시켜주면 정말 좋겠죠.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군산의료원이 이제 원광대병원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위탁 운영을 이제 종료한 이후에 61억의 단기 흑자가 난 다음 해부터 계속 적자가 지속되어서 최근 4년 동안은 전국 의료원 중에 적자 규모 6위로 1,000억대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당연히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당연히 공공의료는 적자가 나는 거니까 이건 착한 적자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보전해 줄 거야라는 거는 현실성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법령의 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거하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건보 재정에 대해서 일부 분담을 해줘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건보공단 미지급금이 8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로는 이러한 당연히 나오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나오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디 돈을 쓸 거냐의 문제가 이제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돈이 있을 때 다른 데 수가 인상에 수가 현실화에 쓸 돈이 없다는 기존 정부 답변과 달리 작년에 엄청난 돈을 재정 지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수가 정상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구조 개혁이 된다고 하면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가 2차적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방금 말씀하신 지금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조가 잘못되었고 의료자원의 분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의료자원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이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 의료 사태에 지금 수습한다고 들어간 돈을 진작에 수가 정상화에 썼으면 기피가 문제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을 찾아야 되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저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맞습니다. 그 원광대학병원에서 군산의료원 이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직영 체제로 바뀌어서 단기 흑자를 냈고요. 그 다음부터 적자 난 거 맞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냅니다. 왜 적자가 나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부분에 동의가 돼요. 그러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가 그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방기한 건 사실이다. 그럼 국가의 책임을 얼만큼 높일 거냐, 그 부분이 같이 논의되면 거기에 지속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의정 갈등이 되기 전에 수도권이 우리가 과밀화돼 있고 그 인구가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역 의료의 공백이 수도권 편중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 이 의정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권에 병원 증설 총 규모가 그때 당시에 한 6,000병상에서 7,000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맞냐. 지금도 과밀화돼 있고 편중화돼 있는데 자꾸 수도권의 병상 개설하는 거를 용인해주고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년 의대 입시. 그러나 지역의대 합격자들이 동시 합격한 수도권 대학에 가기 위해 등록을 다수 포기했다는 뉴스가 참 씁쓸하게 들립니다. 늘어난 정원 덕분에 입학한 의대생들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얼마나 종사하게 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 출신이라면 지역 의대에서 공부하고 지역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